어머님, 이번 엄마 칠순 잔치 때 어머님은 좀 빠져주세요. 젊은 사람들끼리만 할 거니까요. 뭐라고? 사돈 칠순 잔치에 가는 건 도리 아니니? 그냥 제발 좀 집에 가만히 계세요. 잔치집에 괜히 끼어들어서 분위기 망치지 마시라고요. 사돈의 칠순잔치라는 경사스러운 자리.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어디에도 끼면 안 되는 늙은 불청객이라 말하며 불편한 존재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비수 같은 말이 가슴에 박히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내가 당한 모욕을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을 울리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3된 윤정혜라고 합니다.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늘 그림자같이 말없이 살았기에 남들은 제 삶이 평탄한 줄 알아요. 하지만 상처와 배신으로 물든 제 뜻밖의 사연을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이 저희 엄마 칠순이에요. 며느리 서린이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 벌써 그렇게 되셨구나. 나도 축하드리러 가야겠네. 저는 부엌에서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오며 대답했죠. 그런데요, 어머님, 이번 잔치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서린이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싸늘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에 힘이 탁 풀리면서 들고 있던 마른 행주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만 그걸 주울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지금 뭐라고 했니? 사돈 칠순잔치에 나는 빠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오시면 다들 불편해해요. 저희 식구들끼리 얘기 끝났어요. 이번엔 젊은 사람들끼리만 보기로요. 서린이는 여전히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대꾸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아니, 칠순잔치를 젊은 사람들끼리만 한다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야? 민우야. 김민우. 저는 기가 막혀 안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들 민우가 안방 문을 빼꼼히 열고 나오더니 제 눈치와 서린이 눈치를 번갈아 살피며 우물쭈물 서 있었습니다. 아들, 서린이가 지금 사돈어른 칠순에 나더러 오지 말란다. 내가 창피해서 그런 거니? 아, 엄마, 그게 서린이 말대로 이번에는 그냥 젊은 사람들끼리 조촐하게 하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민우가 제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리듯 대답했습니다. 너도 지금 제정신이야? 세상에 어떤 칠순잔치를 젊은 사람들끼리만 해. 제 목소리가 원망과 서름에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세요? 그냥 안 오시면 되는 일이잖아요. 서린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고집? 내가 지금 고집을 부리는 걸로 보여? 네, 고집 맞잖아요. 굳이 오지 말라는 자리에 왜 그렇게 끼려고 하세요? 체면도 없으세요? 서린이가 팔짱을 딱 끼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서린아, 내가 민우 엄마다. 내가 네 시어머니라고. 사돈댁 잔치에 내가 가는 건 당연한 도리야. 어머님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꼭 그렇게 안 끼어도 될 자리에 끼어들어서 분위기 싸하게 만드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서린아, 내가 언제 분위기를 망쳤다는 거니? 작년 지우 학예회 때도 그러셨잖아요. 애들 부모만 앞에 앉는 자리에 굳이 비집고 앉으셔서 다들 수군거렸다고요. 하나뿐인 손주 학예회 보러 할미가 앞자리에 앉는 게 그렇게 큰 죄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이번 한 번만 그냥 집에 있어 좀. 민우가 결국 서린이의 편에 서서 제 말을 잘랐습니다. 민우야, 어떻게 너까지 그럴 수가 있어?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워낙 성격이 까다로운 분인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괜히 오셔서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들 필요 없잖아요. 서린이는 자기가 선심이라도 쓰는 양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서린아, 내가 그동안 사돈댁이랑 얼굴 붉힐 일 한 번이라도 만든 적 있니?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번에는 좀 빠져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서린이가 핸드백을 들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 지금 친정 가서 잔치 준비 거들어야 하거든요. 민우 오빠, 어머님 좀 잘 좀 설득해. 문이 쾅 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저만 멀뚱멀뚱 바라봤습니다.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 서린이도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겠지. 생각? 시어미를 집안 대소사에서 빼놓는 게 그게 무슨 생각인데. 그게 며느리 도리야? 제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번 한 번만,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줘. 응? 민우는 그 말만 남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온기가 사라진 집이 오늘따라 유난히 넓고 시리게 느껴졌어요. 잔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린이는 동이 트자마자 미용실에 다녀왔는지 머리를 곱게 올리고 화사한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칠순 잔치 갔다 올게요. 이따가 봬요. 서린이가 거울 앞에서 붉은 립스틱을 덧바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같이 안 가요? 손자 지우가 제 곁에 다가와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간신히 입을 떼려는 순간 서린이가 말을 낚아챘습니다. 김지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신발 신어. 늦었어. 어서. 민우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지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재밌게 놀다 와. 저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또다시 이 넓은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고요한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 똑딱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적적한 마음에 텔레비전을 켜니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까르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텅 비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아들을 위해 묻혀둔 나물 반찬들이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밥이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싶어서 상을 차렸지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아 숟가락만 뒤적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웃에 사는 정씨 아주머니가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정혜 씨, 오늘 사돈네 잔칫날 아니었어? 아침에 며느리가 한복 쫙 빼입고 나가던데. 정씨 아주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저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좋은 날에 시어머니가 같이 못 가서 많이 아쉽겠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자기들끼리 편하게 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쿨한 시어머니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정씨 아주머니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다행히 더는 묻지 않고 돌아갔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시끌벅적하게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서린이는 잔치 음식을 싸왔다며 검은 봉지를 부엌 식탁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어머님, 잡채랑 갈비찜이에요. 이따 데워 드세요. 서린이가 피곤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잔치는 잘 치렀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럼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데요. 서린이는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지우가 제게 총총 다가와 옆에 꼭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 잔치에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이모랑 삼촌들이 다 할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래.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엄마가요. 할머니가 갑자기 몸살이 심하게 나셔서 못 오셨다고 했어요. 지우가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서린이가 거짓말까지 해가며 저를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남편과 피땀 흘려 이룩한 이 집에서 제 자리는 대체 어디쯤일까요? 깜깜한 천장을 바라보며 길고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서러운 설움이 앞으로 닥쳐올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사돈 잔치에서 대놓고 따돌림을 당한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까요? 마음의 응어리가 채가시기도 전이었는데 서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이제 슬슬 아버님 재산 문제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재산 문제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저는 주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 벌써 1년도 넘었잖아요. 언제까지 미룰 순 없으니 상속 정리를 해야죠. 상속? 이 어미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무슨 놈의 상속 타령이야.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감정적으로 대할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저희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니까요. 서린이가 들고 온 가방을 열어 빳빳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건 또 뭐냐?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받고 챙겨온 상속 관련 서류들이에요. 여기 어머님 도장만 찍으시면 깔끔하게 끝나요. 서린이가 서류를 제 앞으로 쓱 밀어놓았습니다. 민우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니? 당연하죠. 민우 오빠가 먼저 더 늦기 전에 정리하자고 한 거리요. 서린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우야, 김민우, 이리 좀 나와봐. 저는 안방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민우가 한참을 쭈뼛거리다가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엄마, 부르셨어요? 네가 네 아비 재산 상속받겠다고 먼저 말을 꺼냈다는데 그게 정말이니? 아, 그게 서린이 말처럼 어차피 한 번은 정리해야 할 문제니까요. 민우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남긴 재산이 대체 얼마인 줄은 알고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대충은 알죠. 이 집 말고 땅이랑 주식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옆에 있던 서린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충? 뭘 안다고 그렇게 대충 떠들어? 제가 기가 막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정확히 아시고요? 저희한테 숨기시는 거 아니고요? 서린이가 따박따박 대들며 저를 도발했습니다. 물론 알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니? 그럼 그게 전부 얼마인데요? 네가 알 것 없다. 저는 단호하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자꾸 숨기시면 저희 의심만 더 커질 뿐이에요. 서린이가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의심? 뭘 의심해? 어머님이 저희 모르게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리거나 혼자 독차지하시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요. 뭐, 내가 내 남편 재산 관리하는 게 빼돌리는 거고 독차지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턱하고 높아졌습니다. 그때 딩동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설인 씨 연락받고 온 박준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뭐, 변호사까지 불렀어? 저는 경악해서 설인이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이 안 통하시니 어쩌겠어요. 설인이가 보란 듯이 변호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법률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속법상. 됐습니다. 우리 집안일에 왜 생판 남을 끌어들이고 망신을 시켜.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이 아니라 전문가시죠. 어머님이 워낙 아는 게 없으시니 모셔온 거잖아요. 설인이가 저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기계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고 한철수님의 재산을 확인해 본 결과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합쳐 현재 시가로 약 25억 원 상당입니다. 25억? 민우가 토끼 눈이 되어 되물었습니다. 네,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이신 윤정혜님께서 1.5, 자녀인 김민우님께서 1의 비율로 분할하시게 됩니다. 그럼 저희 몫이 거의 10억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설인이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잠깐, 그 재산은 지금 내 이름으로 내가 관리하고 있소. 제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명의가 아닌 한철수님 명의의 재산은 모두 상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재산의 상당 부분은 이미 내 앞으로 돌려놨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인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정리를 좀 해두셨다. 얼마나요? 얼마를 어머님 앞으로 빼돌리신 건데요. 그것까지 너희에게 말해줄 의무는 없지 않니?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명백한 불법 증여예요. 설인이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불법? 부부끼리 재산을 정리하는 게 왜 불법이야? 아버님께서 임종 직전에 명의를 이전하셨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행위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임종 직전이 아니야. 정신 멀쩡하고 건강하실 때 내 손잡고 직접 하신 일이라고. 제가 버럭 소리치며 반박했습니다. 그걸 저희가 어떻게 믿어요? 증거 있으세요? 설인이가 눈을 희번덕이며 따져 물었습니다. 당연히 있지. 그때 민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섰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다 털어놓고 정리하자. 이러다 우리 가족 정말 끝장나겠어. 끝장? 그래, 돈 때문에 이 애미 앞에 변호사까지 끌고 온 너희를 보니 우리 가족은 이미 끝난 것 같구나. 저는 허망한 마음에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살아야죠. 앞으로 지우 학원비는 어떡하고 이 집 대출금은 또 어떻게 갚아요? 설인이가 울상을 지으며 하소연했습니다. 너희 둘이 버는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니.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충분히의 기준이 뭔데요? 저희는 더 나은 삶, 더 풍족한 삶을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은 삶? 시어미 재산 빼앗아서 사는 게 너희가 말하는 나은 삶이냐? 제가 날카롭게 비꼬았습니다. 빼앗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거잖아요. 설인이가 분에 못 이겨 울부짖었습니다. 변호사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하고 가족분들끼리 좀 더 상의를 해보시는 편이. 네, 어서 가보세요. 꼴 보기 싫으니까. 제가 현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변호사가 나가자 설인이가 도끼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좋게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기어코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그래서 어쩔 셈인데? 두고 보세요.
법대로 하면 누가 이기나. 서린이가 민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나가자. 오빠, 어머니랑 같이 있다간 싸움만 더 날 것 같아. 둘이 폭풍처럼 사라지고 저는 또다시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며칠 뒤 서린이는 외출하고 민우가 조금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또 무슨 얘기냐? 서린이가 처가에 가서 전부 다 얘기했나 봐요. 장모님께서 길길이 날뛰신대요. 민우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사돈댁에까지 가서 내 흉을 봤다는 말이니? 빨리 재산 정리 안 하면 자기 딸 고생시키는 것 가만 안 보겠다고 저만 보면 닥달하세요. 그래서 내가 뭘 어쩌면 좋겠니? 엄마, 그냥 일부라도 먼저 떼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이요. 민우가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습니다. 민우야, 너는 진심으로 네 아비 재산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저는 그냥 조용히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엄마. 쯧쯧. 집안에 동귀신이 들끓는데 그 집구석에 평화가 깃들 날이 오겠니? 제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튿날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중년 남자였어요. 윤정혜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방도연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한철수 사장님과 예전에 같이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남자가 속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편 사업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장님께서 저한테 갚아야 할 빚이 좀 있거든요. 빚이라고요? 순간 제 등골에 차가운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한철수 사장님께서 저한테 지고 가신 빚이 자그마치 3억이 넘습니다. 방도연이 누런 서류 봉투를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흔들며 말했습니다. 3억이요? 그럴 리가요. 남편은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기 한 사장님께서 직접 도장까지 찍어주신 차용증이 있습니다. 어르신. 방도연이 너덜너덜한 종이 한 장을 제게 쑥 내밀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서린이가 무슨 일이냐는 듯 어슬렁거리며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며느님이신가요? 따님이신가요? 저는 고 한철수 사장님의 오랜 사업 동료입니다. 방도연이 서린이를 보자 더욱 능글맞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사업 동료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서린이가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시다며 저한테 돈을 좀 빌려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인데요? 서린이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정확히 3억 2천만 원입니다. 네, 3억이요? 서린이가 비명을 지르듯 되물으며 제 옆으로 바싹 다가섰습니다. 민우 오빠, 빨리 이리 좀 나와봐. 지금 큰일 났어. 서린이가 안방을 향해 냅다 소리쳤습니다. 민우가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왜 그래? 또 무슨 일인데? 아버님이 이분한테 글쎄 3억 원이 넘는 빚을 졌다는 거 있지. 서린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3억?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우가 황당한 얼굴로 방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여기 차용증이 있습니다. 아드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방도연이 여유만만한 태도로 서류를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민우가 종이를 받아들고 뚫어지게 살펴보더니 이내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도장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다. 맞을 리가 없어.
네 아버지가 왜 나 모르게 그런 큰 돈을 빌린단 말이냐? 제가 다급하게 반박했습니다. 부동산에 급하게 투자할 때가 있는데 사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방도연이 마치 다 안다는 듯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 일 정말 모르셨어요? 서린이가 칼날 같은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몰랐다. 평생 이런 일은 없었어. 세상에 어머님이 모르시는 일이 대체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서린이가 이제는 대놓고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제 어쩌실 생각이십니까? 빚은 갚으셔야죠. 방도연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이게 정말 사실인지 저희가 확인부터 해봐야겠습니다. 민우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중재하려 했습니다. 확인이요? 아드님께서 직접 아버님 도장까지 확인하셨는데 뭘 더 확인한다는 말씀이시죠? 방도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을, 갑자기가 아닙니다. 한 사장님 돌아가시고 1년 넘게 기다려드린 겁니다. 방도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딱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돈 준비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바로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방도연이 몸을 돌려나가려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아, 그리고 듣자 하니 돌아가신 한 사장님 재산이 꽤 된다던데 이까짓 빚 갚는 건 일도 아니시겠어요. 방도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흘리며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린이가 불같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냐고요? 재산은 혼자 꿀꺽 삼키려고 숨겨두시고 이런 빚이 있는 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숨긴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나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처음 듣는 소리다. 제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차용증에 아버님 도장까지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발뺌하실 거예요? 서린이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일을 벌였을 리가 없어.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린 게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서린이가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우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 이제 어떡하면 좋냐? 3억이라니.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당연히 어머님이 꽁꽁 숨겨둔 그 재산으로 갚아야죠. 서린이가 독사처럼 저를 노려봤습니다. 숨긴 재산이 아니라 내 재산이라고 했잖니. 그럼 대체 얼마가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요. 그걸 말을 해보세요. 그건 제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말을 더듬었습니다. 꺼보세요. 또 숨기시네, 또. 서린이가 저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때 지우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 지우야,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방에 들어가 있어. 민우가 황급히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님, 이판사판이에요. 이제 다 털어놓으시죠. 어머님이 빼돌린 재산 정확히 얼마예요? 서린이가 제 턱 밑까지 다가와 다그쳤습니다. 내가 왜 내 재산을 너에게 낱낱이 보고해야 하는 거냐? 제가 이 집 며느리니까요. 한 가족이니까요. 가족? 돈만 보고 달려드는 게 그게 가족이야? 저는 기가 막혀 쓴웃음만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린이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젯밤 한숨도 안 자고 다 알아봤어요. 뭘 또 알아봤다는 거냐?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이요. 등기부등본부터 금융거래 내역까지 싹 다 떼왔다고요. 서린이가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사적인 정보를 네가 뭔데 함부로 들춰봐. 남의 일이 아니죠. 이제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어느새 민우가 커피를 들고 와 서린이 옆에 앉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방도연이라는 사람, 아무래도 진짜 채권자가 맞는 것 같아요. 뭐, 그걸 어떻게 알아? 어제 아버지 친구분들께 수소문해 봤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 때문에 돈 빌린 게 맞다고 하시네요. 민우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죠. 그럼 정말로 3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갚아야 한다는 말이냐? 네. 일단은 그렇게 됐어요. 어머님, 이제 더는 숨길 생각 마시고 가지고 계신 재산 다 꺼내놓으세요. 서린이가 이때다 싶어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 3억은 당연히 어머님이 해결하셔야죠. 아버님이 어머님 몰래 진 빚이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 빚은 상속 재산에서 먼저 제하고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민우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어머님이 얼마를 쥐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계산이 서죠. 서린이가 계산기까지 가져와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화가 잔뜩 나 있는 얼굴을 한 서린이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부인. 서린이 엄마가 저를 본체만 채하며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엄마, 여긴 어떻게? 연락도 없이. 서린이가 화들짝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오게 만든 게 누구인데? 네가 밤새 전화통 붙들고 우는 소리를 하길래 내가 직접 왔다. 서린이 엄마가 떡하니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우선 앉으셔서 차라도 한 잔. 제가 말을 건네는 순간 서린이 엄마가 손을 쫙 펴 보이며 제 말을 막았습니다. 됐습니다. 차 마시러 온 거 아니니 할 말만 간단히 하고 갈 겁니다. 엄마, 일단 앉아서 얘기해. 서린이가 서린이 엄마의 소파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듣자 하니 상속 문제 때문에 사부인이 우리 서린이 속을 꽤나 썩이는 모양이더군요. 서린이 엄마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안일은 저희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제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늙은 제가 직접 나선 거 아닙니까? 대체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건지요? 사부인, 솔직히 말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뿐인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서린이 엄마가 연극을 하듯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재산은 재산대로 숨겨놓고 법적으로 줘야 할 상속분마저 안 주려고 버티고 계시잖아요. 그건 오해십니다, 사부인. 제가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오해? 그럼 지금 내 딸 서린이가 저한테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서린이 엄마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진정해. 혈압 올라. 서린이가 서린이 엄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린아, 이 애미는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꼴을 더는 눈 뜨고 볼 수가 없구나. 괜찮아요, 엄마. 뭐가 괜찮아? 네 시어머니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는데. 서린이 엄마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사부인, 막무가내라니요. 제 남편이 남긴 재산을 제가 관리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럼 돌아가신 분 재산을 며느리와 아들 몰래 혼자 독차지하는 건 잘하는 짓이고요?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됐습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겠네요. 서린이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린아, 더는 저분하고 말 섞지 마라. 필요하면 엄마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 테니 그냥 법대로 처리해. 네, 엄마. 알았어요. 서린이 엄마가 현관으로 향하다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아무래도 조만간 법원에서 얼굴 뵙게 될 것 같네요.
그 말을 끝으로 서린이 엄마는 매정하게 떠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똑똑히 보셨죠? 저희 친정까지 나섰다고요. 일이 얼마나 커졌는지 아시겠어요? 서린이가 저를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엄마까지 등에 업고 이 늙은 시어미를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냐?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민우는 그저 머리만 감싸쥔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방도연이었어요. 여보세요? 윤정혜 씨, 빚 갚을 생각은 좀 해보셨습니까? 아직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꽉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돈댁, 그리고 정체 모를 빚쟁이까지 모든 방향에서 저를 옥죄어오는 압박감에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도연이라는 자의 협박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아 길고 긴 한숨만 내쉬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고요. 서린이가 팔짱을 낀 채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대체 뭘 결정하라는 거냐? 가지고 계신 재산 전부 공개하고 저희랑 나누시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다 같이 얼굴 붉히며 법정 싸움 가시든지요. 서린이가 최후 통첩이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딩동 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누가 찾아왔나?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정말 뜻밖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도윤이 아니니? 네가 어쩐 일이야 여기까지. 한때 옆집에 살았던 차도윤이었습니다. 어릴 적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제가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한 아이였죠. 변호사 개업하고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인사드리러 왔어요, 할머니. 도윤이가 예전처럼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세상에 변호사가 됐다는 소식은 들었다만 이렇게 직접 보니 정말 대견하고 장하구나. 저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도윤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누구신데요? 서린이가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 이웃에 살던 도윤이라고 해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아, 네. 서린이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시큰둥하게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도윤이가 냉랭하게 가라앉은 거실 분위기를 한번 쓱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아니다. 괜찮다, 괜찮아. 저는 애써 손을 내저었습니다. 혹시 상속 문제 때문에 그러세요? 도윤이가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린 서류들을 흘깃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다. 어서 앉아. 할머니, 저 이제 변호사예요. 도윤이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건 저희 집안일이거든요. 상관하지 마시고 돌아가 주시죠. 서린이가 대놓고 나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저도 모르게. 도윤아, 괜찮다니까. 정말 괜찮아. 제가 황급히 도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 명함이에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새벽이라도 좋으니 언제든 전화 주세요. 도윤이가 제 손에 명함을 쥐어주고 서린이의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할머니 재산은 온전히 할머니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도윤이가 제게 힘을 실어주려는 듯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뭐래요?
저 사람은 변호사면 다야. 왜 남의 집 일에 참견하고 난리야? 서린이가 기분 나쁘다는 듯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민우가 안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방금 누가 왔었어? 옆집 살던 도윤이. 훌륭한 변호사가 돼서 인사하러 왔었네. 저는 도윤이가 준 명함을 가만히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이의 마지막 말, 할머니 재산은 할머니 것이라는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우와 서린이가 출근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도윤아, 나 할머니다. 할머니, 연락 주실 줄 알았어요. 혹시 어제 그 일 때문이세요? 응. 지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물론이죠.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제 사무실로 오세요. 도윤이의 사무실은 크지는 않았지만 아주 깔끔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서류들을 보니 상속 문제로 다투고 계신 거 맞죠? 그래. 며느리가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나를 압박하고 있단다.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례지만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당 부분은 이미 내 명의로 돌려놨어. 언제쯤 명의를 이전하신 거예요? 남편이 몸져 눕기 한참 전이야. 두 발로 펄펄 날아다닐 만큼 건강할 때 도윤이가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할머니 재산입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내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혹시 그걸 증빙할 만한 서류를 가지고 계세요? 물론이지. 혹시 몰라 전부 보관하고 있었지. 제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윤이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살펴보더니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 서류들 완벽한데요. 누가 와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삼을 수 없어요. 정말이냐? 네. 그리고 이 토지 문서를 보니까 어휴, 할머니 명의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상당하시네요. 도윤이가 잠시 계산을 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면 걱정 마세요. 충분히 방어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저는 방도연이라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3억 원의 빚이요? 혹시 차용증은 직접 보셨어요? 맞지. 남편 도장이 찍혀 있는 것까지 똑똑히 봤어. 그 서류 지금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그자가 들고 가버렸어. 도윤이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뭔가 이상해요. 그 차용증, 정식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이니?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혹시 이 동네 상인회라고 아세요? 알다마다. 상인회 고석진 회장과는 수십 년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지. 잘 됐네요. 오늘이라도 당장 한번 만나보세요.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도윤이가 무언가 짐작 가는 게 있다는 듯 눈을 빛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니나 다를까 서린이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까지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시장에 좀 다녀왔다. 시장이요? 그런데 장바구니는 텅 비어 있네요. 서린이가 저를 샅샅이 훑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바람이나 쐬고 왔다. 저는 대충 둘러대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이가 연락을 했는지 고석진 회장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혜 씨,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고 회장님, 어서 오세요. 요즘 아주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서요? 고 회장이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소문이 벌써 그렇게나 났습니까? 이동리가 다한 집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들 정혜 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때 부엌에서 서린이가 나오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 며느님이시구먼. 인물이 아주 훤하시네. 고 회장이 예의상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 회장님,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죠. 제가 주방으로 향하려는데 고 회장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방도연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네. 그 사람을 어떻게... 쉿. 그 사람 우리 상인들 사이에서도 아주 질이 안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고 회장이 목소리를 바짝 낮췄습니다. 무슨 소문인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서린이가 귀를 쫑긋 세우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전문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모두 조심하라고들 해요. 사기꾼이라고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전에도 없는 빚을 만들어내서 비슷한 수법으로 남의 재산을 뜯어낸 전적이 있답니다. 그럼 그 차용증도 전부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말이죠. 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린이가 옆에서 새파랗게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었는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도장 하나 위조하는 거야 일도 아니죠. 고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그 3억 빚이 전부 가짜일 수도 있겠네요? 서린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혜 씨, 우리 상인회에서도 발벗고 나설 테니 너무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세요. 고 회장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남입니까? 뭉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저녁에 상인회 원래 모임이 있는데 꼭 나오세요. 다들 정혜 씨 보고 싶어 난리입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고 회장이 돌아간 후 서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빚이 가짜라면 그땐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지. 제가 혹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서린이가 처음으로 기가 죽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방도연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 뭐라도 좀 나왔느냐? 내 예상대로 사기죄로 실형을 살다 나온 전과 기록이 있네요. 세상에 정말이었구나. 그리고 할아버님 사업체 과거 거래 기록을 전부 확인해 봤는데 방도연이라는 이름과 거래한 내역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 손에 저절로 힘이 불끈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건 완벽한 사기극이라는 말이구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식으로 고소하시면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도윤아. 에이, 할머니께서 저 어릴 때 키워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며칠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 민우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좀 편해 보이세요. 오랜만에 동네 이웃들 만나서 실컷 웃고 떠들었더니 그런가 보다. 다행이다. 요즘 엄마 얼굴에 그늘이 져서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민우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이 엄마가 미안하다. 네, 뭐가요? 너희 아버지 재산 때문에 우리 아들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엄마, 민우가 무언가 말하려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서린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빠,
어머님, 큰일 났어요, 큰일. 왜 그래? 또 무슨 일인데? 그 방도연이라는 사람, 진짜 사기 전과자래요. 서린이가 핸드폰을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너 그건 어떻게 알았어? 제 친구 중에 경찰이 있어서 몰래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서린이가 잔뜩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졌다는 빚도 전부 그 사람이 꾸며낸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크대요. 민우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정말 천만다행이야. 그 순간 저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윤이와 함께 나란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할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확실합니다. 도윤이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를 만나 방도연의 전과 기록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류에는 문서 위조 사기, 붉은 글씨로 새겨진 전과 기록이 여러 건이더군요. 이 정도 증거면 고소하고도 남습니다. 어머님, 담당 형사가 제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용증에 찍힌 남편 도장은 어찌 되는 건가요? 국과수에 바로 감정 의뢰 넣겠습니다. 위조 여부는 금방 판명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서린이와 민우가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로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경찰서는 어떻게 됐어요? 서린이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소장 접수하고 오는 길이다. 방도현, 그놈은 상습 사기꾼이 확실하단다. 휴,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민우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어머님을 너무 의심했어요. 서린이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됐다. 이제라도 모든 사실을 알았으면 그걸로 된 게야. 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방도연이 대뜸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빚 정리하러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돈은 준비되셨습니까? 방도연은 여전히 자신이 이긴 싸움이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사기꾼 맞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경찰에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했어. 그러니 조만간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거야. 그 말에 방도연의 얼굴이 삽시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당신의 화려한 전과 기록, 위조된 도장,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도윤이가 나섰습니다. 누구신데 참견이십니까? 윤정의 할머님의 법적 대리인 차도윤 변호사입니다. 방도연이 변호사라는 말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로 받을 돈이 하셔야 할 말씀이 있다면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명하시죠. 도윤이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도연은 그 길로 꽁무니를 빼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어휴, 어머님 하마터면 저희가 다 같이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네요. 서린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재판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뒤통수를 맞고 말았어요. 할머니,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도윤이가 사무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며느님께서 할머니를 상대로 제출한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장입니다. 뭐라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방도연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상속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도윤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서린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린아, 이게 대체 뭐냐? 제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송장을 내밀었습니다. 아, 보셨어요? 어머님, 방도연 그 사람은 사기꾼이 맞지만 상속 문제는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이 시어미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어야 했니?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데 문제될 거 있나요? 서린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너도 여기에 동의한 거니? 엄마, 이런 문제는 감정적으로 풀 게 아니라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민우는 끝내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도연 사건으로 잠시나마 한마음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었죠.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방도연의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어요. 피고인 방도연은 위조된 차용증을 이용해 피해자 윤정혜님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차분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차용증에 날인된 인형은 피해자의 남편인고 한철수님의 인감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정인이 증인석에서 증언했습니다. 방도연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돈이 너무 급해서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피고인 방도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판사의 엄중한 선고가 법정안을 울렸습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아들 내외와 벌여야 할 상속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상속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서니 서린이와 사돈 최문정이 나란히 원고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고인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사망 직전 피고인인 윤정혜님의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서린이 측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보며 주장했습니다. 이는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속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심히 의심됩니다. 피고 측 반박하십시오. 판사가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봐주십시오. 이명의 이전은 고인이 위독해지기 한참 전 아주 건강한 상태일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윤이가 병원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예 이전 당시 고인은 그 누구보다 건강했습니다. 또한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간의 재산 이전은 민법상으로도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도윤이가 법 조항을 또박또박 인용했습니다. 원고 측 추가 반박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서린이 측 변호사가 무언가 더 주장하려 했지만 그 근거가 너무나도 빈약했습니다. 휴정 시간에 복도에서 서린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이 싸움을 먼저 시작한 건 내가 아니라 너다.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지우 키우려면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너희가 어디 길바닥에 나앉기라도 했니? 내 눈에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서린이가 끝내 울먹였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정의 명의의 재산은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의사에 따라 이전된 것으로 인정된다. 순간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속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님, 서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결은 끝났습니다. 이상. 판사가 퇴정 망치를 두드리고 퇴장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설인이 엄마가 분을 참지 못하고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부인, 지금 이게 정말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법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법 말고 또 뭐가 더 있단 말입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인정이라는 게 있어야죠. 우리가 남입니까?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면서 이 인정도 없는 법정으로 이 늙은이를 먼저 끌고 온 게 대체 누구였더라? 그 말에 설인이 엄마는 끝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도윤아, 이게 정말 끝이 될지 모르겠다. 네.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끝났어요. 이제 할머니 재산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도윤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우가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대체 뭐가 미안하다는 거냐? 제가 설인이 편을 들어서 엄마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너희는 부분이 당연한 일이지. 저는 민우를 그대로 지나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우가 제 뒤를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설인이는 저녁밥도 먹지 않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제 곁에 와 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 왜 저래요? 어른들 일이야. 우리 지우는 아무 신경 쓰지 마.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저는 애써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상인회에서 저를 위한 축하 모임을 열어주었습니다. 정혜 씨,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고석진 회장이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에이, 우리가 뭘 도왔다고요? 우리 정혜 씨가 워낙 강단 있는 분이시죠. 이웃들이 모두 저를 위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두 발 뻗고 편하게 사세요. 마음이 편해야 진짜 편한 것인데. 저는 그저 쓸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설인이가 커다란 여행 가방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게냐?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요. 언제쯤 돌아올 셈인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좀 쉬고 싶어요. 설인이는 그 말만 남기고 짐을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우가 당황해서 설인이를 따라 나갔습니다. 설인아,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아니, 오빠. 나 지금은 정말 오빠 얼굴도 어머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혼자 있고 싶어. 설인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시끄럽던 집안이 한순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설인이가 제 집을 나간 지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처가로 전화를 걸었지만 설인이는 끝내 받지 않았어요. 엄마, 설인이가 저랑 이혼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민우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뭐,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재판에서 졌다고. 제가 자기 편 한번 제대로 안 들어줬다고. 이제 저랑은 못 살겠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이혼 소리까지 나와? 장모님께서 옆에서 계속 부추기시는 것 같아요. 이럴 거면 당장 끝내라고. 그때 지우가 방에서 나오다 우리 대화를 들었는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지우 보고 싶다고 안 했어요? 그럼 우리 아들 보고 싶지. 엄마 금방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응? 민우는 아들을 품에 안고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갈 무렵 집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우 씨 보호자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여기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쓰러지셔서 실려오셨으니 빨리 와보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옷만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가니 민우가 응급실 침대에 산소호흡기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왜 이러는 겁니까?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린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우가 쓰러졌다. 당장 병원으로 와. 1시간이 지났을까 서린이가 헐레벌떡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괜찮아? 서린아. 민우가 힘겹게 눈을 뜨고 아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서린이가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며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바로 입원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저희에게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상태를 봐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검사비와 입원비를 포함해 최소 3천만 원 이상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서린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라.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 저는 서린이를 뒤로하고 수속을 밟으러 갔습니다. 민우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 아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위험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어머님, 일주일 입원했는데 치료비가 벌써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서린이가 병원비 청구서를 들고 와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봤다. 저희 둘이 모아둔 통장에는 지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다 낼 테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민우 곁이나 잘 지켜. 저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잠시 들르니 어느새 병원에서 나온 서린이가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그건 또 무슨 서류냐? 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이렇게나 많았어요? 땅도 있고 상가도 있고. 서린이가 어느새 몰래 떼어온 등기부등본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네가 그걸 왜 멋대로 조사하고 다녀? 민우 오빠 치료비 때문에요.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니 우리 집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치료비는 이 어미가 다 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제가 홧김에 서류를 확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저희한테 숨기신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네가 알 것 없어. 왜요? 저희도 한 가족인데 왜 자꾸만 숨기세요? 서린이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우 치료비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책임진다고 했잖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앞으로 계속 병원 신세 져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민우 주치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호자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나왔나요? 심장에 스텐트 시술이 시급합니다. 비용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되니 준비는 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자마자 서린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비용이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무 걱정 말라고 했잖니. 저는 곧장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제가 묻어두었던 주식 가치가 반 토막이 나 있었어요. 손님, 지금 매도하시면 손해가 정말 막심합니다. 은행 직원이 저를 말렸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당장 팔아야 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다시 오를 수도 있는데 내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해요. 저는 결국 피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보며 주식을 팔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니 설인이 엄마가 와 있었습니다. 사부인, 우리 사위는 좀 어떻습니까? 곧 수술 받아야 한다네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설인이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다 해결하고 있으니 염려 마세요. 사부인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민우의 회복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스트레스는 절대 금물입니다.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바로 재발할 수 있어요. 의사가 제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후로 설인이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민우를 간호했고 저도 지우를 돌보며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을 드나들었죠. 한 달이 지나자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정말 어떡해요? 설인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가진 토지를 일부 팔 생각이다. 토지요? 어머님 명의로 된 그 토지요?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설인이의 눈빛이 기묘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땅 얼마짜리인데요? 그건 왜 묻니? 아니,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요. 저는 부동산에 찾아가 땅을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사모님, 지금은 시세가 너무 안 좋습니다. 6개월만 기다리시면 제값 받으실 텐데. 안 됩니다. 당장 팔아야 합니다. 그럼 시세보다 30%는 싸게 내놓으셔야. 그렇게라도 합시다. 저는 결국 평생을 일궈온 땅을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치료비를 간신히 충당했지만 민우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또 다른 검사를 권했습니다.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더 드실 겁니다. 설인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저희 한계예요. 내가 어떻게든 구해올게. 저는 마지막 남은 적금마저 해약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민우 병실로 돌아가던 길에 복도에서 설인이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가 땅 팔았어. 생각했던 것보다 재산이 훨씬 많은가 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응. 민우 오빠 회복하고 나면 그때 다시 제대로 얘기해 볼게. 설인이가 전화를 끊고 몸을 돌리다가 복도에 서 있는 저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민우 치료가 먼저야.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설인이를 그대로 지나쳐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병실에 들어가니 민우가 힘없이 저를 불렀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민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설인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청구서 나왔어요. 또 돈이었습니다. 점점 병원비가 불고 있어요. 알았어. 어머니,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요.
재산이 정확히 얼마예요? 서린이가 다그쳤습니다. 민우가 눈을 뜨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서린아, 그만해. 오빠 현실을 봐야지.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돈이 중요해? 민우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오빠,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서린이가 울면서도 중얼거렸습니다. 생명보험이라도 들어둬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민우가 응급처치를 받고 다행히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결국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이 밤중에 미안하다. 급히 상의할 일이 생겼어.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 재산을. 더는 며느리가 손댈 수 없게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할머니, 은행에 신탁을 설정하시는 건 어떠세요? 도윤이가 망설임 없이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윤이와 함께 주거래 은행의 VIP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제 아들의 의료비 지급을 위한 전용 신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은행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아주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수익자를 아드님으로 지정하시고 지금 목적을 오직 의료비로만 한정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며느리는 절대로 이 돈에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어주세요. 물론입니다. 신탁 재산의 운용 및 관리 권한은 위탁자이신 어머님께만 독점적으로 부여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5억 원으로 신탁 재산을 설정하겠습니다. 네, 어르신. 그렇게 하시면 이제부터 매달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는 저희 은행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 처리하게 됩니다. 도윤이가 두꺼운 계약서의 조항들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완벽합니다. 이 신탁 계약서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될 거예요. 정말 다행이구나, 도윤아. 네. 신탁으로 묶인 재산은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외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가족이라도 단 1원 한 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신탁 설정은 신속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서린이가 신탁 계약서 사본을 어디서 봤는지 병실로 뛰어들어와 제게 악을 썼습니다. 네 눈으로 보고도 모르겠니? 민우 치료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만들었다. 왜 저한테는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 일을 꾸미세요? 너에게 상의했다면 네가 그 돈을 가만히 놔두었을 것 같으니? 너는 네 남편 목숨보다 돈이 먼저인 아이인 걸 내가 아는데? 제가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5억 원이나요? 그 큰 돈을 전부 은행에 묶어두셨다고요? 그 돈은 오직 네 남편 민우의 치료비로만 쓰이는 돈이야. 이건 정말 너무하세요. 저도 민우 오빠 아내인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무시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아내라면 돈 계산기부터 두드릴 게 아니라 남편의 건강을 먼저 생각했어야지. 서린이는 그 말에 분한 듯 입술만 깨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행 신탁 설정 소식은 금세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고석진 회장이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혜 씨, 정말 현명하고 대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민우가 아무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지요. 그래서 며느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불만이 하늘을 찌르지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습니까? 상인회에서도 저를 지지한다는 뜻을 보내왔습니다. 은행 신탁이라니 정말 똑똑하고 야무진 방법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지요.
이웃들이 하나둘 제 편이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댁 며느리가 정말 너무했어. 어떻게 남편이 아파서 죽어가는 판에 돈 생각부터 한대? 정혜 씨가 100번 1000번 잘하신 거야. 동네 여론은 완전히 제게로 돌아섰고 서린이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한편 민우는 신탁에서 꼬박꼬박 지급되는 치료비 덕분에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민우가 어느 날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돈 걱정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하네요. 그래, 너는 다른 생각일랑 말고 네 몸뚱이만 생각해라. 은행에서도 정기적으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치료비 전액 병원 원무과로 입금 완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탁 잔액도 아직 충분하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민우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제 퇴원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가 마침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 신탁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의사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민우가 퇴원하던 날 서린이는 끝내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린이는 어디에 가 있는 거니? 친정에 있대요, 엄마. 민우가 씁쓸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또 친정이야? 자기 남편이 퇴원하는 날인데. 엄마, 저 서린이랑 이혼할래요. 민우가 이미 모든 걸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가까운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정혜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은행 신탁으로 모든 걸 해결했다면서? 정말 잘했다, 잘했어. 모두가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싹수 없는 며느리는 정말 너무했어. 이제 신탁 덕분에 그 누구도 정혜 재산 함부로 못 건드리겠네. 친척들도 모두 안심했습니다. 며칠 뒤 서린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신탁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서린이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걸어보는 듯 은행 서류를 들고 와 물었습니다. 안 된다. 네 남편 민우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는 절대 안 돼. 그래도 5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묶어두시면 내 아들 목숨이 그깟 5억 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냥 놔둬. 서린이는 그제야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예요. 서린이가 하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우 오빠도 이미 도장 찍었어요. 민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린아, 정말 우리 이렇게 끝인 거야? 어머님이 묶어둔 돈 내가 한 푼도 만질 수 없는데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서린이가 마지막 남은 가면마저 벗어 던지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결국 너한테는 그게 전부였구나. 민우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지우가 그 소리에 방에서 뛰쳐나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저를 버리고 갔어요. 아니다, 우리 강아지. 괜찮다. 이제 할머니가 있잖니. 저는 지우를 말없이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가 신탁 운용 보고서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재단 첫 달 결산 보고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고 신탁 잔액도 아직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덕분이다. 정말 고맙다, 도윤아. 에이, 할머니 덕분에 제가 변호사까지 됐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은행 지점장에게서는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설정하신 신탁이 저희 은행의 모범 운용 사례가 되었습니다. 제가요? 네. 다른 고객분들께도
어머님의 현명한 결정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우도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시 일 시작해 보려고요. 그래, 무리하지는 말고. 그럼요. 경제적인 부담이 하나도 없으니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해보려고요. 민우가 아주 오랜만에 밝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사돈인 설인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부인, 우리 설인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뭐랍니까? 이제는 다 이해합니다. 제 딸이 욕심이 너무 과했지요. 사돈마저도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마을 상인회에서는 저와 민우, 지우를 위해 조촐한 축하 모임을 열어주었습니다. 정혜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 다행입니다. 민우가 제 곁에 와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사람을 한참 잘못 봤어요. 뭘 말이냐? 설인이라는 사람이요. 사랑보다 돈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엄마 덕분에 제가 두 번째 새 삶을 얻었어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도 어느새 다가와 저희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없어도 괜찮아요. 저한테는 할머니랑 아빠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우, 우리 세 식구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은행 신탁 설정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도 살리고 평생 일군 재산도 지키고 그리고 남은 가족도 지켜냈습니다. 이제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우리 가족의 단단한 기반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설인이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지우도 차츰 안정을 찾아갔어요. 엄마, 오늘 회사 면접 봤어요. 민우가 밝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땠니? 합격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분위기가 좋아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료비 계속 나오니까 급할 것 없어요. 민우가 안심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 친정 동생 명주였어요. 언니, 드디어 찾아왔어. 명주야, 정말 반갑구나. 명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가 고생한다는 소문 듣고 한달음에 왔어.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언니 괜찮은 거야? 명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 해결됐어. 정말? 그 못된 며느리는? 떠났어. 이혼했지.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힘들었지? 형부 돌아가시고 나서 자주 연락 못해서 미안해. 너도 치매 시어머니 병수 바라느라 바빴잖아. 그래도 언니가 이렇게 힘들 때 곁에 없어서 미안해. 명주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와줬잖아. 명주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자주 올게. 고마워. 시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이제 시간이 좀 나거든. 가족의 정이 무엇인지 다시 느꼈어요. 다음 날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는데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혜 씨, 이거 김장 김치예요. 우리가 담갔는데 나눠 먹어요. 이웃들의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상장 받았어요. 정말? 무슨 상이니? 모범상이요. 선생님이 제가 많이 의젓해졌대요. 저는 지우를 자랑스러워하며 안아주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데 민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설인이가 양육비 보냈어요. 그래. 앞으로 매달 보낸대요. 그나마 다행이네. 민우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가끔 지우 보고 싶다고 하는데 지우가 원한다면 만나게 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놓여요.
고석진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정혜 씨, 우리 상인회에서 정혜 씨를 본받자고 해요. 제가 뭘,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키셨잖아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마을에서 제 이야기가 귀감이 되었다니 쑥스러웠습니다. 은행 지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신탁 잔액이 여유가 있는데 일부러 지우 학자금도 지원하시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지우의 미래까지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우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 첫 월급 받았어요. 잘했네, 우리 아들. 작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라 뿌듯해요. 민우가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집안일도 도울게요. 그래, 같이 하자. 지우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왜? 할머니는 정말 강하시잖아요. 우리 지우도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제가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린이가 보낸 편지였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죄송해요. 짧은 편지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우에게 보여주니 그가 말했습니다. 서린이도 후회하나 봐요. 사람은 다 실수를 하지. 엄마는 서린이를 용서하세요? 용서는 했어. 다만 함께 할 수는 없을 뿐이야. 제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명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언니, 이번엔 반찬 좀 만들어 왔어. 고마워.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게. 너도 바쁜데. 가족인데 당연하지. 명주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지우가 명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모 할머니, 자주 와요. 그럴게. 우리 지우 보러 자주 올게. 집안이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정부 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네, 제가 신청해 드렸어요. 매달 50만 원씩 나와요.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저 키워주신 은혜를 이제야 보답하네요. 이제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세 식구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민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지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어요. 재산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죠.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당당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73의 나이에 겪은 이 모든 일들이 때로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죠. 하지만 이 시련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요.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옆집 도윤이, 동네 이웃들까지 이들이 오히려 제게 더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자신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며느리가 재산을 노릴 때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민우, 지우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으며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길은 있고 여러분 곁에는 진짜 가족이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